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글, 리사 아이사토 그림. 4절 마지막 유령. 유령은 천천히 근엄하게 소리 없이 다가왔다. 유령이 가까이 오자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었다. 유령이 가르는 공기에서 침울함과 신비로움이 흩뿌려지는 것 같았다. 검디검은 옷을 장마처럼 두르고 있었기에 유령의 머리와 얼굴, 몸은 모두 가려져 밖으로 뻗은 한쪽 손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손이 아니었다면 주변을 에워싼 어둠과 칠흑 같은 밤으로부터 유령의 형상을 떼어 분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유령이 가까워지자 스크루지는 유령의 큰 키와 우람한 체구, 신비로운 존재감을 인식했고 마음속에 엄숙한 공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유령이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아서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다. 제가 지금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님 앞에 있는 겁니까? 스크루지가 말했다. 유령은 대답 대신 손으로 앞을 가리켰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놓일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려는 생각이겠죠? 맞습니까, 유령님? 스크루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순간 마치 고개를 끄덕인 것처럼 유령의 옷 윗부분에 주름이 생겼다. 그것이 스크루지가 얻어낸 유일한 대답이었다. 이때쯤에는 이미 유령과의 동행에 충분히 익숙해진 스크루지였지만 침묵을 지키는 이 유령은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래서 따라 나서려고 준비할 때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유령은 스크루지의 상태를 보고 마음을 추스리라는 듯 잠시 멈춰섰다. 하지만 그 때문에 스크루지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졌다. 장막 같은 새까만 옷자락 뒤에서 으스스한 유령의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막연한 공포감으로 온몸이 오싹해졌다. 스크루지는 눈을 최대한 부릅떴다. 그러나 유령의 손과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대하고 새까만 옷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미래의 유령님, 당신은 그동안 제가 본 어느 유령님보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걸 알고 저 또한 과거의 저와는 다르게 살기를 바라니 유령님을 따라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요. 제게 말은 도통 하지 않으실 겁니까? 유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손으로 정면을 똑바로 가리킬 뿐이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시간이 제게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앞장서세요, 유령님. 유령은 다가왔을 때처럼 움직여 앞장섰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옷 그림자에 묻혀 따라갔는데 마치 유령의 옷자락이 그를 태워 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도시가 주변에서 불쑥 솟아나 둘을 에워싼 듯한 느낌이었다. 아무튼 스크루지와 유령은 도시 한복판 런던 증권거래소에 와 있었다. 그동안 스크루지가 종종 보았던 것처럼 상인들은 이리저리 바삐 오가고 호주머니에 든 돈을 짤랑거리고 무리지어 대화를 나누고 시계를 들여다보고 생각에 잠겨 커다란 금색 도장을 매만지고 있었다. 유령은 상인 몇 명이 모여있는 옆으로 가서 섰다. 유령의 손이 그들을 가리키는 것을 본 스크루지는 대화를 엿듣기 위해 다가갔다. 아닐세, 나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저 그가 죽었다는 것만 아네. 턱살이 늘어진 거구의 뚱뚱한 남자가 말했다. 언제 죽었다던가? 다른 남자가 물었다. 아마 지난밤이라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래? 절대 안 죽을 사람 같더니만.
세 번째 남자가 큼직한 담뱃갑에서 코담배를 잔뜩 꺼내며 물었다. 누가 알겠어. 첫 번째 남자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 많은 돈은 어떻게 했대? 코끝에 축 늘어져 대롱거리는 혹이 꼭 칠면조의 턱살처럼 보이는 불그스레한 얼굴의 신사가 물었다. 못 들었네. 턱살이 늘어진 뚱뚱한 남자가 다시 하품하며 대답했다. 아마 자기 회사에 물려주겠지. 나한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는 게 내가 아는 전부야. 그의 농담에 모두 껄껄 웃었다. 돈이 아주 적게 드는 장례식이 될 거야. 내가 보기엔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우리라도 조문단을 꾸려 한번 가볼까? 점심만 준다면야 가도 괜찮지. 아무튼 나는 조문을 가면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코끝에 혹이 달린 신사의 말에 다시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와,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사심 없는 사람인가 보군. 나는 장례식장에서 주는 검은 장갑을 절대 안 끼고 점심도 절대 안 먹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겠다면 나도 갈 생각이네.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 양반과 가장 가까이 지낸 것 같기도 하거든. 만날 때마다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으니까. 잘들 가게. 뚱뚱한 남자가 말했다.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져 다른 무리에 섞였다. 스크루지는 이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설명을 바란다는 뜻에서 유령을 바라보았다. 유령은 거리 쪽으로 미끄러져 나가 손가락으로 두 남자가 만나는 장면을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그 설명을 이 장면에서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들 역시 스크루지가 아는 남자들로 엄청난 부자에다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 사업가들이었다. 스크루지는 이 두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듣는 일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순전히 사업적인 측면에서 말이다. 잘 지내지? 자네도 잘 지내지? 세상에 그 악마 같은 늙은이가 마침내 제 목숨마저 앗아갔다지 뭔가. 알고 있었나? 나도 들었네. 오늘 참 춥군. 안 그래?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날씨지. 자네는 스케이트를 안 타지 아마? 안 타지. 안 타. 뭔가 다른 일을 생각하느라고. 좋은 아침 보내게. 다른 말은 오가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만남이고 대화고 헤어짐이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이 이토록 사소한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고 처음에는 조금 놀랐다. 그러나 이런 대화 속에 분명 숨은 뜻이 있다는 확신이 들자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화 내용이 옛 동업자 제이콥 말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 찾아온 이는 미래의 유령이니까. 게다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람, 대화 내용에 어울릴 법한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대화가 누구의 이야기건 간에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교훈을 품고 있다는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스크루지는 보고 들었던 모든 말과 장면을 소중히 간직하리라 마음먹었다. 특히 자신의 환영이 등장하면 유심히 관찰하기로 했다. 미래의 자신이 하는 행동에 놓친 실마리가 있을 테고 그러면 이 수수께끼가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였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환영을 찾기 위해 바로 그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늘 가던 구석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시계도 평소에 스크루지가 그곳을 찾던 시간임을 가리키고 있건만 거래소 현관을 통과해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 중에 자신과 닮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삶의 자세를 바꿀 것이라 되뇌고 있었고 새롭게 다진 그 결심을
이번 장면에서는 행동으로 옮겼으리라 생각하거나 바랐기 때문이다. 유령은 말없이 암울한 모습으로 스크루지 곁에서 손을 뻗고 있었다.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정신을 차린 스크루지는 유령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과 자세에서 보이지 않는 그 눈이 자신을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온몸이 벌벌 떨리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둘은 번잡한 시내 중심을 벗어나 후미진 동네로 갔다. 악명은 익히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던 곳이었다. 길은 비좁고 더러웠으며 가게와 집들은 남루했고 사람들은 반쯤 벌거벗은 채 술에 절어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볼성 사나운 곳이었다. 뒷골목과 굴다리는 수많은 하수구처럼 멋대로 뻗은 길 위에 온갖 역겨운 냄새와 오물과 삶의 흔적을 마구 토해내고 있었다. 동네 전체가 범죄와 비참한 불행으로 가득 차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이 악명 높은 속을 깊숙한 곳 외쪽 지붕 아래로 낮은 입구가 쑥 삐져나온 가게가 하나 있었다. 쇠붙이나 헌 옷가지, 빈병, 뼈다귀, 기름진 동물 내장 등을 파는 가게였다. 가게 바닥에는 녹슨 열쇠꾸러미와 못, 쇠사슬, 경첩, 줄칼, 저울, 저울추 같은 온갖 고철이 수북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보기 흉한 누더기와 썩은 기름 덩어리들, 뼈다귀 무덤 속에서 누구도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이 숨어 자라났다. 사고 파는 물건들 사이 낡은 벽돌로 만든 목탄 난로 옆에 70살은 되어 보이는 험상궂은 백발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곰팡내가 풀풀 나는 지저분한 넝마 조각을 커튼 삼아 걸어찬 공기를 막은 채 적막한 은신처가 제공하는 호사를 만끽하며 파이프 담배를 피워댔다. 스크루지와 미래의 유령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는 순간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진 여자가 슬며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 여자가 들어오기 무섭게 또 다른 여자가 비슷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나타났다. 그 뒤로 곧장 빛바랜 검정 옷을 입은 남자가 바싹부터 들어오더니만 여자들을 보고 흠칫 놀랐다. 서로를 알아본 두 여자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파이프를 문 노인마저 깜짝 놀라 잠시 말문을 잃었다가 모두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청소부가 1등이에요. 2등은 세탁부, 저 장의사는 3등이고요. 이봐요, 조용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미리 짠 것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 셋이 한꺼번에 만나다니요. 가장 먼저 온 여자가 소리쳤다. 당신들이 만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걸? 입에서 파이프를 떼며 조용감이 말했다. 응접실로 들어가자고. 알다시피 자네는 오래전부터 마음대로 드너들었잖아. 저기 다른 두 사람도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잠깐 문 좀 닫고 올 테니 기다려. 젠장, 왜 이리 삐걱대는 거야? 아마 이 가게에서 이놈의 경첩만큼 녹슨 쇠붙이는 없을 거야. 분명 내 뼈다귀만큼 낡아빠진 뼈다귀도 없을 테고. 하하하, 우리는 다 제 직업에 딱 맞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잘 어울린다니까. 자, 들어가자고. 응접실로 들어가자니까. 응접실은 누더기 커튼 뒤의 공간이었다. 주인 영감은 낡은 양탄자 누르개로 난로불을 쓰시고 밤이라서 어두운지라 그을린 등잔불 심지를 파이프 손잡이로 가다듬고는 그 파이프를 다시 입에 물었다. 그 사이 가장 먼저 말을 꺼냈던 청소부 여자가 보따리를 바닥에 던지며 허세 부리듯 걸상에 앉았다. 그러고는 팔짱 낀 두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서 시비라도 거는 양 다른 두 사람을 거만하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 뭐 어쩔 거냐고. 안 그래, 딜버 부인? 사람들은 모두 제 몫을 챙길 권리가 있어. 죽은 구영감도 항상 그랬고. 맞아, 그건 그래. 그 영감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걸? 세탁부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똑똑한지
겁먹고 재는 사람처럼 빤히 노려보지 말라고 이 여자야. 우리끼리는 서로의 흠을 들추지 말아야지. 안 그래? 맞아. 그렇고 말고 그렇지 않아야지. 딜버 부인과 남자가 동시에 맞장구 쳤다. 그러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이따위 물건 몇 개 없어졌다고 해서 형편이 안 좋아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죽은 사람도 안 그럴걸? 청소부 여자가 소리쳤다. 맞아. 그렇고 말고. 딜버 부인이 낄낄 웃으면서 말했다. 만약 그 못돼 먹은 구두쇠가 죽은 뒤라도 이것들을 제자리에 있길 바랐다면 왜 살아생전에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죽을 때 누군가가 보살피며 곁을 지켜주었을 텐데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혼자 외롭게 누워있는 대신 말이야. 그동안 들은 말 중에 가장 맞는 말이네. 벌 받은 거지. 청소부가 말하자 딜버 부인이 맞장구 쳤다. 더 무거운 벌이면 좋았을 텐데. 청소부 여자가 다시 응답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을 거야. 저 보따리나 열어봐요, 조용감. 그리고 얼마나 쳐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줘요. 내 보따리를 제일 먼저 열어봐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봐도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건 여기 오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인데요, 뭘. 이건 죄도 아니에요. 보따리를 열어봐요, 조. 하지만 청소부의 동료들은 이런 짓을 가만히 보고 있을 만큼 점잖지 않았다. 빛바랜 검정 옷을 입은 장의자가 먼저 나서서 훔쳐온 물건들을 내밀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도장 한두 개, 필통 한 개, 커프스 두 개, 별 값어치 없는 브로치 한 개가 전부였다. 조영감은 물건을 일일이 살피며 감정한 뒤 각 물건의 값을 매겨 분필로 벽에 적었다. 더 이상 나올 물건이 없자 쓴 금액을 모두 합친 총액을 계산했다. 이게 당신 목이야. 나를 끓는 물에 삶아 죽인다 해도 6펜스짜리 동전 한 푼도 더 못 줘. 다음은 누구야? 다음 차례는 딜버 부인이었다. 침대 시트와 수건 몇 장, 옷가지 조금과 구식 은제 찻숟가락 몇 개, 설탕 집게 하나, 부츠 몇 켤레였다. 조영감은 같은 방식으로 그녀가 받을 몫을 벽에 적었다. 숙녀들에겐 항상 너무 많이 준단 말이야. 그게 내 약점이지. 이런 식으로 하다 쫄딱 망하는 거고. 이게 당신 몫이야. 1펜이라도 더 달라고 꼬치꼬치 따지고 들면 후하게 준 걸 후회하면서 방크라운만큼 후리쳐 버릴 테야. 자, 이제 내 보따리도 열어봐요, 조. 청소부 여자가 말했다. 조영감은 좀 더 편하게 보따리를 열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아 여러 번 매듭지어 꽁꽁 묶은 보따리를 풀고는 돌돌 말린 커다랗고 묵직한 시커먼 천을 끄집어냈다. 이게 뭐야? 침대 커튼이잖아. 맞아요, 침대 커튼이에요. 여자가 낄낄 웃고 팔짱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설마 그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커튼고리까지 몽땅 잡아채 뜯어온 건 아니겠지?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되나요? 돈 버는 재주는 타고난 인간이군 그래. 틀림없이 큰 돈을 벌 거야. 손을 뻗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면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작자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죠. 조영감, 담요에 기름 떨어지겠어요. 흘리지 마요. 여자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 사람 담요야? 조영감이 물었다. 그럼 다른 사람 담요겠어요? 이제는 이 담요가 없어도 감기에 안 걸릴 텐데요, 뭘. 혹시 역병에 걸려 죽은 건 아니겠지? 조영감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걱정 말아요.
그랬다면 저 따위 물건을 손에 넣겠다고 신이 나서 그 사람 곁에 가진 않았을 테니까. 아, 그 셔츠는 눈 아플 때까지 샅샅이 살펴봐도 좋아요. 구멍 하나, 실밥 터진 곳 하나 찾을 수 없을걸요? 그 사람 옷 중에서 가장 좋고 멋진 셔츠인데 내가 챙기지 않았으면 아마 쓰레기가 됐을 거예요. 쓰레기가 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조영감이 물었다. 그걸 입은 채 땅에 묻혔을 거란 소리죠. 어떤 멍청이가 입혀놓은 걸 내가 다시 벗겨왔거든요. 그런 목적에는 무명천이 딱 맞지. 안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무명천이 시신에 마침맞게 어울리더군요. 셔츠를 입힌 것보다 흉해 보일 리 없다고요. 여자가 깔깔 웃으면서 대답했다. 스크루지는 부들부들 떨며 이 대화를 들었다. 주인 영감의 낡은 등잔불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받으며 훔쳐온 물건을 두고 모여 앉은 모습에 혐오감과 역겨움을 느꼈다. 그들이 시신 자체를 사고 파는 비열한 악마들이었다 해도 더한 기분이 들 것 같지 않았다. 히히, 하하. 조영감이 돈이 담긴 헝겊 가방을 꺼낸 뒤 세 사람이 각각 받을 돈을 세어 바닥에 놓자 여자가 웃었다. 봐요, 이렇게 끝이잖아. 그 인간 살아있을 때는 모두를 겁줘서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하더니 죽어서는 돈을 벌게 해주네. 이보시오, 유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던 스크루지가 소리쳤다. 알았어요, 알았어. 이 불행한 남자가 바로 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의 제 삶도 저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거겠지요? 맙소사,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스크루지는 공포에 질려 움찔했다. 바로 눈앞, 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침대가 놓여 있었다. 커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침대였다. 그 침대 위에 뭔가가 남루한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말없이 누운 모습 자체가 섬뜩한 언어가 되어 말을 걸고 있었다. 방은 몹시 깜깜했다. 스크루지는 누구의 방인지 알고 싶은 은밀한 충동에 휩싸여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히 볼 수 없을 만큼 깜깜했다. 바깥 하늘에서 흘러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침대를 곧장 비추었다. 그 위에 모든 것을 탈탈 털리고 빼앗긴 채 지켜보는 사람도, 울어주는 사람도, 보살펴주는 사람도 하나 없는 누군가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시선을 돌렸다. 유령은 흔들림 없는 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천이 워낙 아무렇게나 덮여 있어서 살짝만 들춰도 스크루지가 보기에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시신의 얼굴이 드러날 것 같았다. 그건 아주 쉬운 일처럼 느껴져서 스크루지는 그렇게 해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옆에선 유령을 물리칠 힘이 없는 것처럼 얇은 천을 걷어낼 힘 또한 없었다. 아, 차갑고 냉혹하며 엄정하고 두려운 죽음이여. 여기 그대의 재단을 짓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공포로 장식하라. 이곳이 그대의 영토일지니 그러나 그대의 섬뜩한 목적을 위해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받던 이 망자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으며 이목구비 중 어느 것 하나 혐오스럽게 바꿀 수 없도다. 망자의 손이 힘 풀려 무겁게 늘어졌기 때문도 심장과 맥박이 멈췄기 때문도 아니다. 살아생전 그의 손은 관대하고 넉넉하며 진실했고 심장은 용감하고 따뜻하고 다정했으며 맥박 역시 인간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때려라, 환영이여, 때려라. 그러면 그 상처에서 망자의 선행이 솟아나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생명의 씨앗을 뿌려 놓으리라.
이런 목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 스크루지는 침대 위를 바라보면서 이 말을 들었다. 지금 이 망자가 살아난다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했다. 탐욕일까? 냉혹한 거래일까? 고통스러운 걱정거리일까? 바로 그것들이 이 사람을 이토록 대단한 결말로 이끌었는데. 시신은 어둡고 텅 빈 집에 누워 있었다. 생전에 그이가 이러저러한 친절을 베풀었다거나 자신에게 상냥한 말을 건넸으니 보답하겠다며 말하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하나 없이 혼자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문을 긁어대고 벽난로 밑에서 쥐들이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가 났다. 이 죽음의 방에서 대체 이놈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며 왜 그렇게 부산을 떨며 불안해하는지 스크루지는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유령님, 이곳은 무섭습니다. 이곳을 벗어나도 이 방이 준 교훈을 잊지 않을 테니 믿어주세요. 여길 떠납시다. 하지만 유령은 여전히 손가락으로 시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유령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유령이 다시 한번 스크루지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혹시 이 도시에 누구라도 이 사람의 죽음에서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유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스크루지는 몹시 괴로워하며 간청했다. 유령은 자신의 검은 옷자락을 날개처럼 펼쳤다. 그리고 잠시 후 옷자락을 접자 엄마와 아이들이 앉아있는 대낮에 밝은 방이 나타났다. 여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조한 얼굴로 방 안을 서성거리며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 놀라 창밖과 시계를 쳐다보았다. 바느질을 하려 했지만 헛수고였고 노래에 열중한 아이들의 목소리조차 못 참겠다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고대하던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여인은 황급히 문으로 나가 남편을 맞았다. 남자는 젊었지만 얼굴은 근심으로 초췌하고 침울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의미심장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창피해서 애쓰고는 있지만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의 기색이었다. 남편은 난로가에 준비해둔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오랜 침묵이 흐르고 아내가 무슨 소식을 가져왔느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시 물었다. 나쁜 소식이야. 남편이 대답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쫄딱 망한 거예요? 아니, 아직 희망은 있어, 캐롤라인. 그 사람 마음이 누그러진다면 그때나 그럴까요? 혹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마음이 누그러질 상황이 아니야. 그 사람 죽었어. 얼굴이 진심을 말해준다면 아내는 온순하고 참을성 많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는 깊이 감사했다. 꼭 쥔 두 손에서 그 기쁨이 드러났다. 곧장 용서를 비는 기도를 올리고 애도를 표하긴 했지만 맨 처음 내보인 감정이 진심이었다. 제발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부탁하러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어젯밤에 말했던 그 술 취한 여자가 말해주더군. 나는 그게 단순히 나를 피하려는 핑계인 줄 알았는데 정말이었던 거야. 그때 몹시 위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 빛은 누구한테 넘어가나요? 몰라. 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에 돈을 마련해야지.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빚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영감 못지않게 무자비하다면 정말 불운일 테니까. 아무튼 오늘 밤은 가벼운 마음으로 잘 수 있을 거야, 캐롤라인. 그랬다. 아무리 소리나쳐 이야기했어도 부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겠다며 숨죽이고 있던 아이들의 얼굴도 밝아졌다. 그 사람의 죽음 덕분에 이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다. 그이의 죽음에서 느낀 감정,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보여준 감정은 기쁨이 유일했다. 이 죽음과 관련해서 애도의 감정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방금 떠나온 그 어두컴컴한 방의 광경이 제 머릿속을 영원히 맴돌 겁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스크루지에게 익숙한 여러 거리를 지났다. 함께 가는 동안 스크루지는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둘은 가난한 밥 크랩칫의 집으로 들어갔다. 스크루지도 와본 적 있는 그 집 난로가에 크레치 부인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조용했다. 아주 조용했다. 시끌벅적하던 어린 크레치 남매는 한쪽 구석에 조각상처럼 가만히 앉아 책을 앞에 둔 피터를 올려다보았고 어머니와 딸들은 바느질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틀림없었다. 그들은 너무 조용했다. 그러자 주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스크루지가 예전에 저 말을 어디서 들었던가? 꿈속에서 들은 것은 아닌데 그와 유령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피터가 소리내어 읽고 있던 구절이 분명했다. 왜 계속 읽지 않지? 색깔 때문인지 눈이 아프구나. 크레치 부인이 바느질감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색깔 때문이라고? 아, 가엾은 막내 팀이 떠났구나. 이제 좀 괜찮아. 촛불 때문에 눈이 침침해졌나 봐. 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침침해진 내 눈을 보이고 싶진 않구나. 돌아오실 시간이 다 됐을 텐데. 조금 지났어요. 요 며칠 아버지 발걸음이 평소보다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어머니. 크레치 부인의 말에 피터가 책을 덮으며 대답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부인이 말을 한 번 더듬거리긴 했지만 차분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막내 팀을 어깨에 올리고도 정말이지. 엄청 빠르게 걸었던 걸 기억해. 그렇고 말고. 맞아요. 자주 그러셨죠. 피터가 말했다. 저도 알아요. 다른 아이가 소리쳤다. 모두가 그렇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막내는 목마를 태워도 아주 가벼웠단다. 아버지는 그 애를 정말 사랑했어. 그러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겠지. 조금도 말이야. 아, 너희 아버지가 오셨나 보다.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던 크레치 부인이 서둘러 남편을 맞이하러 나갔다. 기다란 털 목도리를 두른 작은 체구의 밥이 들어왔다. 아마 그 목도리가 꼭 필요했을 것이다. 가엾은 사람 같으니. 벽난로 실ong 위에 밥을 위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가족 모두가 차 마시는 걸 돕겠다며 나섰다. 어린 크레친 남매는 아빠 무릎에 올라앉아 자신들의 뺨을 아빠 얼굴로 가져갔다. 아빠,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 덕분에 쾌활함을 되찾은 밥은 모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밥은 탁자 위에 놓인 바느질감을 바라보며 크레치 부인과 딸들이 바느질을 참 성실하게 빨리 한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일요일이 되기도 한참 전에 다 완성하겠다며 덧붙였다. 일요일이라고요, 로버트?
오늘 그곳에 갔다 왔나요? 크레치 부인이 물었다. 그랬어, 여보.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 녹음이 얼마나 푸르던지 당신도 마음에 들었을 거요. 하지만 앞으로 자주 가게 되겠지요. 일요일마다 찾아와 거닐겠노라고 약속했거든. 귀여운 우리 막내, 우리 막내. 밥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와 그의 아이는 지금보다 더 멀리 헤어지는 셈이 되었을 테니까. 밥은 거실을 떠나 위층으로 올라갔다. 방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달려 있었다. 죽은 아이 곁에 놓아둔 의자에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앉았던 흔적이 있었다. 가엾은 밥은 그 의자에 앉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뒤 아이의 작은 얼굴에 입맞춤했다. 그러고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며 제법 행복해진 마음으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식구들은 벽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딸들과 어머니는 여전히 바느질 중이었다. 밥은 스크루지 씨의 조카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이야기했다. 한 번밖에 만난 적 없는데 오늘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을 때 자기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아주 조금 물적했거든. 그래서 내 속사정을 말해주었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게 말하는 분이니 말이야. 그랬더니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크레치 씨. 착한 부인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시더구나.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뭘요, 여보? 당신이 착한 아내라는 사실 말이오. 밥이 대답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피터가 말했다. 네가 아주 잘 봤다, 아들아. 다들 알았으면 좋겠구나. 아무튼 그분은 착한 부인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크레치 씨를 돕고 싶으니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곳이 제가 사는 곳입니다. 라며 명함을 건넸지. 그런데 말이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다정한 태도가 정말 기뻤단다. 우리 막내 팀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슬퍼하는 것 같았어. 정말 착한 영혼을 지니신 분이 틀림없어요. 크레치 부인이 말했다. 그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그 점을 더 확신하게 될 거야. 여보, 내 말 잘 들어요? 나는 그분이 피터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거요. 밥이 말했다.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다, 피터. 크레치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되면 피터 오빠도 누군가를 만나 새 살림을 차리겠네요. 딸들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난 너랑 같이 살 건데? 피터가 씩 웃으면서 쏘아 붙였다. 모르는 일이야. 물론 아직은 시간이 있겠지만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다. 얘야. 아무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헤어지든 가엾은 막내 팀과 우리 가족이 겪은 첫 번째 이별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그렇지? 절대요, 아버지. 모두 입을 모아 외쳤다. 그리고 말이다, 얘들아. 비록 어렸지만 우리 막내가 얼마나 인내심 깊고 상냥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끼리 쉽게 다툴 일도 불쌍한 꼬맹이 팀을 잊어버리는 일도 없을 거야. 나는 알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버지. 이번에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참 행복하구나. 참 행복해. 자그마한 밥이 말했다. 크레치 부인이 남편에게 입맞춤하자 딸들과 어린 남매도 아빠에게 입을 맞추고 피터는 아빠와 악수를 나누었다. 막내 팀의 영혼아, 천진난만한 네 존재는 신께서 보내셨던 모양이구나. 형님, 유령님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누군가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헤어지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본 시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스크루지를 상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다시 데려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대가 다른 것 같았다. 사실 마지막 유령이 보여주는 이 환영들은 모두 미래의 일이라는 점만 빼면 도무지 질서가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스크루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령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스크루지의 소망을 들어주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스크루지가 잠깐만 멈췄다 가자고 간청할 때까지 곧장 나아가기만 했다. 이 골목길 말인데요. 지금 우리가 서둘러 지나는 이곳에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일해온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알아보겠어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유령은 멈춰섰다. 하지만 손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 사무실은 저쪽입니다만 대체 왜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겁니까? 스크루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유령의 냉혹한 손가락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황급히 자신의 사무실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사무실이었지만 그의 사무실은 아니었다. 집기가 다르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도 자신이 아니었다. 유령은 여전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자신이 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면서 어느 철문 앞에 다다를 때까지 유령을 따라갔다. 스크루지는 철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변을 둘러보았다. 교회 묘지였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땅속에 스크루지가 이제서야 이름을 알게 될 그 가련한 자가 누워 있다는 소리였다. 참 대단한 장소였다. 집들이 벽처럼 둘러싸고 풀과 잡초가 무성하며 삶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 식물이 자라나는 빽빽한 무덤 때문에 숨이 막히고 왕성한 식욕으로 살이 오를 대로 오른 그런 곳이었다. 참 대단한 곳 아닌가? 유령은 무덤들 사이에 서서 한 곳을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벌벌 떨며 그 무덤으로 다가갔다. 유령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 엄숙한 모습에 새로운 의미가 있음을 알아채고 두려움에 떨었다. 유령님이 가리키는 저 무덤에 더 가까이 가기 전에 말입니다. 질문이 있으니 대답부터 해주세요. 지금 이 환영들은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일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입니까? 유령은 여전히 스크루지가 서 있는 무덤 아래쪽만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특정한 종착점으로 향한다지요. 고집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도착하고야 만다는 종착점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난다면 목적지도 변하겠지요. 지금 보여주시는 환영들도 부디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유령은 마찬가지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몸을 벌벌 떨며 유령이 가리키는 무덤 쪽으로 기어갔다. 그런 다음 유령의 손가락을 따라 버려진 무덤의 묘석에 써인 이름을 읽었다. 에버니저 스크루지. 제가 바로 침대에 누워있던 그 시신이란 말입니까? 스크루지는 무릎을 털썩 구르며 외쳤다. 무덤을 가리키던 유령의 손가락은 스크루지를 향했다가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다. 안 됩니다, 유령님. 아, 안 돼요. 안 돼. 유령의 손가락은 여전히 무덤을 가리키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유령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유령님들과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했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게 희망의 여지가 없다면 이런 걸 보여주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유령의 손길이 떨리는 것 같았다. 스크루지는 땅바닥에 풀썩 엎드려
간곡히 말을 이었다. 선하신 유령님, 그 선한 심성 때문에 저를 위해 나서신 것 아닙니까? 저를 가엾게 여기신 거고요. 제가 달라진다면 유령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영들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왠지 다정해 보이는 유령의 손이 흔들렸다. 앞으로 저는 진심을 다해 크리스마스를 소중히 보낼 겁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런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새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새 유령님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저를 채찍질해 주실 테지요. 유령님들의 교훈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니 이 묘석에 쓰인 글자를 지워 없애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스크루지는 유령의 손을 꽉 붙잡았다. 유령이 뿌리치려 하자 스크루지는 더욱 힘껏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힘이 더 센 유령이 그를 밀쳐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스크루지는 유령의 두건과 헐렁한 옷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두건과 옷은 오그라들며 푹 꺼지더니 점점 줄어들어 침대 기둥으로 변해버렸다.